12장 식량 생산 창시와 문자 구환의 관계. 근대 제국 통치의 힘이 된 문자. 19세기 저술가들은 역사를 말할 때 흔히 야만에서 문명으로 진행되는 과정으로 해석했다. 그리고 이러한 변천의 핵심 특징으로 농업, 야금술, 복잡한 기술, 중앙집권제 정치체제, 문자의 발달 등을 들었다. 이 가운데서 문자는 전통적으로 가장 한정된 지역에서만 발달했다. 이슬람이 팽창하고 유럽의 식민지 개척이 시작되기 전에는 오스트레일리아, 적도 이남 아프리카 그리고 중앙아메리카의 한 지역을 제외한 신대륙 전역에 문자가 없었던 것이다. 문자를 사용하는 지역이 이렇게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문명인이라고 자부하는 민족들은 언제나 자신들을 미개인 또는 야만인과 구별해주는 가장 뚜렷한 특징으로 문자를 뽑았다. 아는 것이 힘이다. 문자는 근대화된 사회에 힘을 가져다 주었다. 문자가 있으면 더 먼 곳, 더 오래된 시대에 대해 훨씬 더 정확하고 자세하고 풍부한 지식을 전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어떤 민족은 문자가 없어도 제국을 다스릴 수 있었고 훈족과 싸운 로마 군대가 몸소 체험했듯이 문명인이라고 반드시 미개인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전형적인 결과는 유럽인이 남북아메리카, 시베리아, 오스트레일리아 등을 정복한 것이었다. 근대에 와서 문자는 무기, 세금, 중앙집권적 정치 조직 등과 나란히 행진하면서 정복을 도왔다. 군자 상인들의 식민 개척을 위한 선단을 조직할 때도 문서로 명령을 전달했다. 이들의 선단은 종전의 원정에서 작성된 해도와 항해 지시서에 의거해 항로를 잡았다. 원정에 대한 보고서들은 정복자들을 기다리는 기름진 땅과 그곳의 풍요로움을 묘사함으로써 새로운 원정의 동기가 되었고, 그 후 탐험가들에게 어떤 상황을 예상해서 해야 하는지 알려줌으로써 미리 준비하도록 도와주었다. 그렇게 해서 세운 제국을 통치하는 일도 문자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 물론 이 같은 여러 가지 정보는 문자를 모르는 사회에서도 다른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었지만 문자가 있음으로써 쉽고 자세하게, 정확하게, 더욱 솔깃하게 전달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가치가 엄청난 문자를 어째서 어떤 민족은 발달시키고 또 어떤 민족은 보여주지 못하였을까? 전통적인 수렵체진민은 왜 문자를 보완하거나 도입하지 않았을까? 도서 제국 중에서도 왜 미노스 문명, BC 3000에서 BC 1100년경 크레타 섬의 고대 문명으로 크레타 문명이라고도 함. 시대 크레타 섬은 문자가 있었고 폴리네시아의 통가에는 없었을까? 인류 역사에서 문자가 만들어진 것은 모두 몇 번이었으며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떤 용도로 만들어졌을까? 문자를 만들어낸 민족 중에서도 왜 어떤 민족은 다른 민족보다 일찍 만들어졌을까? 오늘날 일본인과 스칸디나비아인 중에는 문명자가 거의 없고 이라크인은 문명자가 대부분이다. 그런데도 어째서 문자가 만들어진 시기는 오히려 이라크가 거의 4000년이나 앞섰을까? 문자가 그 발원지에서 확산되는 과정에서도 몇 가지 중요한 문제가 제기된다. 왜 비옥한 초승달지대의 문자는 에티오피아와 아라비아로 전파되었지만 멕시코 문자는 안데스로 전파되지 못했을까? 문자 체제는 그대로 복사되어 전파되었을까? 아니면 기존의 체계를 보고 자극을 받은 이웃 민족들이 스스로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냈을까? 어떤 언어에 잘 들어맞는 문자 체계를 보게 되었을 때 다른 언어를 위한 문자 체계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무엇일까?
문자 이외에도 기술, 종교, 식량 생산 같은 인류 문화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측면의 기원과 전파에 대해 이해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이런 문제들과 마주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문자에 얽힌 이러한 문제에 관심이 있는 역사학자는 바로 그 문자로 작성된 기술 기록에서 매우 자세한 대답을 얻는 경우가 많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문자의 발달 과정을 더듬어 보겠다. 문자 자체가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문자를 연구함으로써 문화사에 대한 전반적인 통찰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자 체계의 기본 방식. 문자 체계는 하나의 기호로 나타내는 화소와 의 크기에 따라 세 가지 기본적인 방식으로 구분된다. 그것은 각각 하나의 기본적인 소리, 한 음절 전체 또는 아예 낱말 전체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중에서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식은 알파벳으로 이는 기호 하나가 그 언어의 기본적인 소리 하나를 나타내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 알파벳이 20개에서 30개 정도 글자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부분 언어는 알파벳에 있는 글자 수보다 많은 음수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영어는 26개의 글자만으로 약 40개의 음수를 표시한다. 그러므로 영어를 포함해 알파벳으로 적힌 언어에서는 한 글자에 몇 개의 음소를 할당하고 일부 음소는 영어에서 she, the 같은 두 글자의 조합을 사용하듯이 러시아어나 그리스어의 알파벳에서는 둘 다 한 글자로 나타낼 수 있다. 여러 글자의 조합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다. 두 번째 방식은 이른바 어표라는 것을 이용하는데 이는 기호 하나가 낱말 하나를 나타낸다는 뜻이다. 중국 문자와 일본의 지배적인 문자 체계에서 그 수많은 기호가 하는 기능이 바로 그것이다. 알파벳이 전파되기 전에는 어표를 많이 사용하는 문자 체계, 단어 문자를 가리킴가 지금보다 더 많았다. 그 중에는 이집트의 상형 문자, 마야의 그림 문자, 수메르의 설형 문자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세 번째는 이 책을 읽는 대부분 독자들에게 가장 낯선 방식일 텐데 이것은 각각의 음절에 대해 하나의 기호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와 같은 문자 체계에 음절 문자라고 한다. 대부분이 하나의 자음에 하나의 모음이 따라 붙은 음절, 가령 패밀리의 각 음절처럼 만 10개의 기호로 표기하고 다른 유형의 음절들을 표기할 때는 그 기호들을 이용해 여러 가지 수법을 쓴다. 미케네 문명 시대의 그리스 선형 B 문자에서 볼 수 있듯이 고대에는 음절 문자도 비슷했다.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음절 문자도 없지는 않은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인이 전부 능의 결산 보고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문서 등에서 사용하는 가나 음절 문자다. 나는 이 세 가지를 일컬어 문자 체계라 하지 않고 일부러 방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오직 한 가지 방식만 사용하는 문자 체계는 전무하기 때문이다. 중국 문자도 순전히 어표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영어의 모든 문자 체계도 순전히 알파벳만으로 이루어지진 않았다. 모든 알파벳식 문자 체계가 그렇듯 이 영어에서도 숫자, 달러, 퍼센트, 플러스 따위의 어표, 즉 음성적 요소로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한 단어 전체를 나타내는 자의적인 기호들을 많이 사용한다. 이른바 음절 문자라는 선형 B 문자에도 많은 어표가 포함되어 있었고 어표 문자라는 이집트의 성형 문자는 수많은
음절 기호와 함께 각각 자음을 별도 글자로 표시할 수 있어서 알파벳 체계가 거의 갖춰져 있었다.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독립적으로 보완된 수메르인의 서령 문자. 문자 체계를 완전히 새로 만들어내는 일은 다른 문자를 빌려다가 고쳐 사용하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최초의 필경사들은 오늘날의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기본 원칙부터 새로 정해야 했다. 예를 들면 어떤 연속적인 발음 하나가 있을 때 이를 낱말이나 음절이나 음수 등 여러 개의 화소로 분해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했다. 또 우리가 평소 말을 할 때는 성량, 높낮이, 속도, 강세, 어구 배치 등이 시시각각 달라지며 개인에 따라 특유의 발음이 있는데 그 속에서 동일한 소리, 즉 화소를 식별할 수 있어야 했다. 문자 체계에서는 그와 같은 차이점을 모두 무시하고 각각의 소리를 부호로 표시하는 방법을 고안해야 했다. 최초의 필경사들에게는 참고가 될 만한 최종적 결과물이 없었는데도 그들은 모든 문제를 그럭저럭 모두 해결했다. 물론 이 작업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으므로 순전히 자기들만의 능력으로 문자를 만들어낸 경우는 인류 역사상 몇 번밖에 없었다. 독립적으로 문자를 만들어낸 것이 확실한 민족은 BC 3000년보다 다수 앞섰던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인과 BC 600년 이전의 멕시코 인디언이다. BC 3000년경의 이집트 문자와 BC 1300년 이전의 중국 문자로 독립적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 이후 문자를 만들어낸 다른 민족들은 기존의 문자 체계를 빌리거나 고쳐 썼다. 아니면 적어도 거기서 자극을 받아 문자를 고안한 것이 틀림없다. 독립적으로 만들어진 문자 중에서도 발달 과정을 가장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역사상 가장 오래된 문자 체계인 수메르의 서령 문자다. 이 문자가 정착되기 수천 년 전부터 비옥한 초중달 지대의 일부 농경 마을에서는 양의 수나 곡물의 분량을 기록하는 등 회계 목적으로 여러 가지 단순한 모양의 점토 쉼표를 이용했다. BC 3000년경 직전 몇 세기에 걸쳐 회계기술, 배열 방식, 기호 등이 발달하면서 곧 최초의 문자 체계가 형성되었다. 그 같은 기술 혁신의 하나는 문자를 쓰기 편하도록 표면에 평평한 점토판을 사용하게 된 것이었다. 그리고 처음에는 뾰족한 도구로 점토판을 그냥 긁었는데 차츰 점토판에 깔끔한 표시를 눌러 찍을 수 있는 갈대 필로 바뀌었다. 배열 방식에서 발달한 것은 지금은 보편적으로 그 필요성을 인정받는 몇 가지 관리를 점진적으로 채택하게 된 일이다. 즉 문자를 한 줄로 가지런히 쓰도록 한 것. 수메르인도 현대 유럽인처럼 가로치기를 했다. 행을 일정한 방향으로 읽도록 한 것. 수메르인도 현대 유럽인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을 읽었다. 그 행태를 거꾸로 읽지 않고 위에서 아래로 차례 읽어내려가도록 한 것 등이다. 그러나 결정적 변화는 사실상 모든 문자 체계에 내재하는 기본적인 문제, 즉 발음과는 무관한 어떤 관념이나 낱말뿐만 아니라 실제 발음도 나타낼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약속된 부호들을 보완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었다. 이 해결책이 발달하기 시작한 초기 단계의 모습은 특히 현대의 바그다드에서 320km 동남쪽 유프라테스 강변에 자리했던 고대 수메르의 도시 우르크의 옛 터, 현 이라크의 와그르카에서 발굴된 수천 개 점토판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수메르 문자 최초의 기호들은 각각 무엇을 가리키는지 식별할 수 있는 그림이었다. 자연히 이 그림 기호들은 주로 눈에 보이는 사물을 나타내는 명사나 숫자였고 그 내용도 전보용 양문처럼 문법적인 요소들이 생략된 회계 기록에 불과했다. 이 같은 기호들의 형태는 차츰 추상적으로 변해갔다. 특히 뾰족한 도구들이 갈대집 천필로 바뀌면서 그러한 변화는 더욱 심화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기존의 기호들을 조합한 새로운 기호들이 만들어졌다. 예를 들면 먹는다는 의미의 기호를 만들기 위해 머리를 뜻하는 기호와 빵을 뜻하는 기호를 결합했다. 초기 스메르 문자는 비음성적인 어표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즉 스메르 언어의 특정한 소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다른 언어로 읽더라도 발음만 완전히 달라질 뿐 의미는 똑같은 것이었다. 가령 4라는 숫자를 영어, 러시아, 핀란드어, 인도네시아를 읽으면 각각 포, 치티레, 넬리에, 엠파트로 발음되는 것처럼 말이다. 문자 역사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진전을 보이는 한 가지만 고른다면 그것은 아마도 수메르인이 음성 표기법을 도입한 일일 것이다. 처음에는 추상 명사, 그림으로 그리기가 쉽지 않았던 를 쓰기 시작했다. 즉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명사 중 발음이 같은 기호를 이용한 것이다. 예를 들어 화살이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기 쉽지만 목숨을 그림으로 나타내기는 어려웠다. 수메르어에서는 둘 다 T라고 발음하고 화살 그림은 화살과 목숨을 모두 뜻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의미가 모호해졌지만 거기에 이른바 한정부호라는 음과 없는 기호를 덧붙여 그 명사가 속해 있는 범주를 지정해 줌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했다. 언어학자들은 오늘날의 말장난에서도 흔히 발견되는 이 획기적인 혁신은 일컬어 리버스, 그림, 기호, 문자 등을 맞추어 어글을 만드는 수수께끼 그림 원리라고 부른다. 이러한 표음 원리를 생각해낸 수메르인은 단순히 추상 명사를 만드는 수준에만 그치지 않고 훨씬 더 나아갔다. 그들은 그 원리를 응용해 문법적인 어미에 해당하는 음절이나 글자들을 쓰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영어의 많은 션이라는 음절을 그림으로 그리기는 어렵지만 그 대신 발음이 똑같은 션이라는 동사 그림을 나타낼 수는 있다. 음성으로 읽히는 기호들은 긴 낱말의 철자를 표시할 때 이용되었다. 각각의 음절을 나타내는 그림들을 차례로 늘어놓은 것이다. 가령 영어를 쓰는 사람이라면 believe라는 낱말을 쓰기 위해 벌과 나뭇잎을 그리는 식이다. 또 음성기호 덕분에 필경사들은 관련된 여러 낱말, tooth, speech, 말하는 스피커에 모두 똑같은 그림 기호를 사용하면서 또 거기에 음성으로 읽히는 기호를 덧붙여 to, each, pick를 표시하는 기호를 선택하는 식으로 모호함을 없앨 수 있었다. 그리하여 수메르인의 문자에는 세 가지 유형의 기호들이 복잡하게 뒤섞이게 되었다. 첫째, 한 낱말이나 명사 전체를 뜻하는 어표. 둘째, 음절 글자, 문법적 요소, 낱말의 일부분 등을 나타내는 음성 기호. 마지막으로 발음되지는 않지만 모호함을 해결하는 데 이용되는 한정부호 등이 있었다. 그렇지만 수메르 문자에 포함된 음성 기호들은
완전히 음절 문자는 알파벳이라고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수메르어의 일부 음절들을 나타낼 수 있는 기호가 없었고 같은 기호가 다르게 발음될 수도 있었으며 같은 기호를 낱말, 음절, 글자 등으로 다양하게 읽을 수도 있었다. 인간의 보편적 창의성을 입증하는 문자체계 수메르의 서령 문자 이외에 인류 역사에서 독립적으로 문자가 발생한 것이 확실한 또한 예는 중앙아메리카, 특히 멕시코 남부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아메리카 원주민 사회다. 중앙아메리카 문자는 구대륙 문자와는 별도로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옛 스칸디나비아인 이전에는 신대륙 사회가 문자를 가진 구대륙 사회와 접촉했다는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중앙아메리카 문자의 기호들은 구대륙의 것과는 전혀 달랐다. 연암은 종류의 중앙아메리카 문자가 알려져 있는데 이들은 전부 또는 대부분이 예를 들면 숫자나 역법 체계에서 서로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대개 아직 대부분적으로 해독되었을 뿐이다. 현재까지 중앙아메리카에서 발견된 문헌 중 가장 오래된 것은 BC 600년경 멕시코 남부 사포텍 지역에서 나온 것이지만 해독이 가장 잘된 문헌은 단연 마야 저지대의 것으로 이 지역 문헌에 적혀 있는 가장 오래된 연대는 292년에 해당한다. 마야 문자는 독립적으로 발생했고 기호 형태도 독특하지만 구성 원리는 본질적으로 수메르 문자와 거기에서 자극받아 만들어진 서유라시아의 다른 문자 체계들이 구성된 원리와 흡사하다. 수메르 문자처럼 마야 문자도 어표와 음성, 기호를 모두 사용했다. 추상적인 낱말을 위한 어표들은 종종 리버스 원리를 바탕으로 고안되었다. 다시 말해 추상적인 낱말을 쓸 때는 발음은 비슷하지만 간단히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는 다른 의미를 가진 낱말을 뜻하는 기호를 이용한 것이다. 일본의 가나와 미케네 문명 시대 그리스의 선용비의 음절 문자들처럼 마야의 음성 기호도 주로 자음 하나와 모음 하나로 이루어진 음절, 예를 들어 타, 테, 티, 토, 투를 나타내는 기호들이었다. 그리고 초기 센 알파벳의 글자들처럼 마야의 음절 기호도 그 음절로 시작하는 발음을 가진 사물의 그림에서 비롯한 것이었다. 예를 들면 마야의 음절 기호는 기호 네는 꼬리 모양을 꼬리를 닮았는데 꼬리를 뜻하는 마야 낱말이 바로 네였다. 청사진 복사와 아이디어 확산 나중에 살펴볼 이집트, 중국, 이스타섬 등지의 문자는 예외일 가능성도 있지만 그 밖의 곳에서 발명된 문자 체계는 만들어진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모두 수메르 문자나 초기 중앙아메리카 문자를 변경하거나 적어도 거기서 자극을 받아 만들어진 문자 체계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독립적으로 발생한 문자가 그토록 드문 이유 중 하나는 앞서도 언급했듯 이 문자를 새로 만들어내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는 수메르 문자나 초기 중앙아메리카 문자와 그 파생 문자들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문자를 독립적으로 만들어낼 기회가 견제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수메르 문자가 발달하는데 적어도 수백 년에서 어쩌면 수천 년이 소요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문자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간 사회가 과연 문자의 유용성을 느끼느냐 마느냐 그리고 그 사회가 문자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전문 필경사들을 뒷받침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몇 가지 요소가 선행되어야 했다. 수메르인과 옛 멕시코인 이외에도 고대 인도, 크레타, 에티오피아 등 수많은 인간 사회에서 그 같은 선행 조건들이 무르익었다. 그러나 수메르인과 옛 멕시코인이 문자를 만들어내자 이들 문자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원리가 신속하게 다른 사회로 전파되었으므로 다른 사회에서는 수백 년 또는 수천 년에 걸쳐 독립적으로 문자를 시험해 볼 기회조차 없었다. 그리하여 또 다른 독립적인 실험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견제되거나 좌절되었다. 문자의 전파는 두 가지 대조적인 방법 중 하나로 이루어졌다. 이는 다른 기술이나 아이디어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가령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를 발명해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그 물건을 원하는 사람이 또 있다면 남이 벌써 그것을 만들어 잘 써먹고 있다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자기가 쓰기 위해 그 비슷한 물건을 보완하려고 어떻게 해야 할까? 발명품의 이 같은 전달 과정은 가지각색의 형태로 띈다. 먼저 청사진 복사라는 방법이 있다. 세부적인 청사진을 구해 그대로 복사하거나 변형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또 다른 과정은 아이디어 확산이다. 이것은 기본적인 아이디어밖에 얻지 못해 세부적인 내용은 새로 발명해야 하는 것이다. 어떤 일이 가능한 것을 알게 되면 자기도 그 일을 해보고 싶어지는데 스스로 짜낸 해결책이 첫 발명가의 것과 비슷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최근 예를 들면 역사학자들은 러시아의 원자폭탄을 만들 때 청사진 복사와 아이디어 확산 중 어느 것이 더 크게 작용했는지에 대해 아직도 논쟁을 계속하고 있다. 러시아의 폭탄 제조 노력은 결정적으로 미국에서 이미 만들어진 폭탄의 청사진을 스파이가 훔쳐내 러시아에 전달했기 때문에 가능했을까? 아니면 미국이 원자폭탄을 히로시마에 투하했을 때 스탈린은 비로소 그와 같은 폭탄의 유용성을 실감하고 그때부터 러시아 과학자들이 미국 측의 폭탄에 대한 세부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부랴부랴 독립적인 연구를 시작해 원자폭탄의 원리를 재발명했을까? 이 같은 의문들은 바퀴, 피라미드, 화약 등의 발달 사에도 똑같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부터 청사진 복사와 아이디어 확산, 이 문자 체계의 전파 과정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살펴보자. 알파벳은 정확성과 간소함을 겸비한 문자 체계. 오늘날 전문적인 언어학자들은 문자가 없는 언어를 위해 문자 체계를 고안할 때는 청사진 복사 방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맞춤식으로 만드는 문자 체계는 더불어 음절 문자로 고안되기도 하지만 대개는 기존 각종 알파벳을 부분적으로 변경해서 만들어진다. 예를 들면 현재 뉴기니와 아메리카 원주민이 쓰는 수백 가지 언어를 표기하기 위해 선교회의 많은 언어학자가 로마 알파벳을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1928년에 터키가 터키어를 문자로 기록하기 위해 부분 수정된 로마 알파벳을 채택할 때, 그리고 러시아의 많은 부족 언어를 위해 부분 수정된 각종 킬릴 알파벳을 고안할 때 정부 측 언어학자들이 대거 동원되었다. 이 같은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먼 옛날에도 청사진 복사를 이용해 개인적으로 문자 체계를 고안한 사람들이 있었다. 예를 들면 키릴 알파벳, 러시아에서 오늘날까지 사용하는 문서 문자는 9세기에 그리스에서 슬라브족에게 선교사로 파견된 성 키릴이 그리스 글자와 히브리 글자를 고쳐 만든 문자에서 유래했다. 게르만계 언어, 영어가 속한 어조로 된 문헌 중 지금까지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기록은 4세기의 현재 불가리아의 서고트족과 함께 살았던 울피라스 주교라는 선교사가 창제한 고트 알파벳으로 적혀 있다.
성키릴의 발명품이 그렇듯이 울필라스의 알파벳도 여기저기서 빌린 글자들을 뒤섞어 놓은 것이었다. 20개가량은 그리스 글자였고 5개가량은 로마 글자, 2개는 룬 알파벳에서 따왔거나 울필라스 자신이 만들어냈다. 그런데 옛날에 만들어진 유명한 알파벳 중에는 그것을 고안한 사람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하지만 이렇게 과거에 새로 나타난 알파벳들을 그 이전 것들과 비교해 글자들의 형태를 보고 기존의 어떤 글자가 모델이었는지를 추론할 수는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미케네 문명 시대 그리스의 음절 문자는 인 선문자 B가 BC 1400년경 크레타 문명 시대 크레타의 외절 문자인 선문자 A를 고쳐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 이렇게 어떤 언어가 가진 기존의 문자 체계를 청사진으로 이용해 다른 언어에 맞도록 고쳐 쓴 사례는 수백 가지나 된다. 하지만 두 언어에서 사용되는 소리가 모두 일치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필연적으로 몇 가지 문제가 생겼다. 어떤 소리가 문자를 빌려주는 쪽 언어에는 있고 빌려오는 쪽 언어에는 없을 때 물려받은 글자 중 그 소리를 나타내는 글자 또는 기호는 버려졌다. 예를 들면 많은 유럽 언어에서 B, C, F, G, W, X, Y, Z 등의 글자로 표시되는 소리들이 핀란드어에는 없으므로 핀란드인은 로마 알파벳을 받아들이면서 이러한 글자를 포기했다. 이와 반대되는 문제도 흔히 발생했다. 빌려주는 쪽 언어에는 없고 빌려오는 쪽 언어에만 있는 새로운 소리를 나타내기 위한 글자들을 고안해야 했던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두 글자 이상을 임의로 조합해 사용하는 방법, 그리스 알파벳과 룬 알파벳에서 한 글자로 표시되는 소리를 나타내는 만들어진 영역의 뜻처럼 기존의 글자에 작은 구별 부호를 덧붙이는 방법, 스페인어의 N에 쓰인 물결표나 독일어의 O에 쓰인 umlaut 그리고 폴란드 글자와 터키 글자에 여기저기 두둑하게 붙어있는 부호들처럼 빌려오는 쪽 언어에는 쓸모가 없는 기존 글자들 제멋대로 쓰는 방법, 현대 체코어의 TS 소리를 표현하기 위해 로마 알파벳에서 재활용한 C처럼, 그리고 아예 새로운 글자를 고안하는 방법, 중세인이 J, U, W 따위의 글자를 새로 만든 것처럼 등이다. 로마 알파벳도 오랜 기간에 걸친 청사된 복사의 최종 산출물이었다. 인류 역사에서 알파벳이 생겨난 것은 한 번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시기에는 BC 2000년에서 BC 1000년, 주인공은 현대 러시아에서 사나이 반도에 이르는 지역에 살면서 세머를 사용하던 사람들이었다. 역사상 모든 알파벳 그리고 선조어는 모든 알파벳의 궁극적으로 이 셈 알파벳의 조상에게서 유래했다. 더러는 가령 아일랜드의 오금 알파벳처럼 아이디어의 확산으로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대부분 글자 형태를 그대로 복사하거나 수정해서 만들어졌다. 이 같은 알파벳의 발달 과정은 이집트 상형 문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거기에는 이집트어의 자음 24개를 만들어낼 수 있는 24개의 기호가 모두 갖추어져 있었다. 그 다음에는 그 밖의 어표, 한정포, 기호 따위를 모두 버리고 이 자음들을 둘씩 셋씩 짝지어 자음 알파벳만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논리적인 다음 단계인데 이집트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대신 BC 1700년경 이집트 상형 문자를 알고 있던 셈족이 이 논리적 단계를 밟아 실험하기 시작했다. 다른 기호를 포함하고 다음 단자음을 나타내는 기호들만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알파벳을 다른 문자 체계와 구별해주는 세 가지 중대한 혁신 중 첫 번째에 불과했다. 두 번째 혁신은 글자들을 고정된 순서대로 배열하고
각각의 글자에 기억하기 쉬운 이름을 붙여 알파벳을 암기하기 편하게 하는 일이었다. 영어에서 사용하는 이름들은 대개 아무 의미도 없는 단음절 A, B, C, D 등. 그러나 셈 알파벳에 붙여진 셈어로 된 이름에는 의미가 있었다. 알레프, 소, 베스, 집, 기말, 낙타, 달레스, 운 같은 셈어 낱말들은 각각 그것이 지칭하는 셈 알파벳의 자음과 두음법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다시 말해 각각의 사물을 가리키는 낱말의 첫 글자는 그 사물의 이름을 딴 글자이기도 했다는 뜻이다. 더욱 셈 알파벳 글자들의 가장 오래된 형태는 그 사물을 묘사한 그림으로 보일 때가 많다. 이 같은 특징들 덕택에 셈 알파벳의 글자들은 형태, 이름, 순서 등을 기억하기가 쉬웠다. 영어를 포함해 현대의 많은 알파벳은 3000년이 넘도록 약간의 변화 이외에는 원래 순서를 그리스 알파벳의 경우에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등 글자들의 본래 이름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사소한 변화 하나는 독자들도 이미 눈치챘지만 셈 알파벳과 그리스 알파벳의 쥐는 로마 알파벳과 영어 알파벳의 C로 바뀌었으며 로마인은 새로운 쥐를 만들어 현재 자리에 넣었다. 현대 알파벳으로 이어지는 세 번째이자 마지막 혁신은 모음을 마련한 일이었다. 셈 알파벳 초창기에 이미 자음 글자에 모음을 지시하는 작은 특수 글자를 덧붙이거나 점선, 낫표 따위를 추가하는 등 모음 사용을 실험하기 시작했다. BC 800, BC 700년에 그리스인은 자음에 사용하는 글자들과 동일한 유형의 글자들을 가지고 모든 모음을 체계적으로 표시하기 시작한 최초의 민족이 되었다. 그리스인은 페니키아 알파벳에서 그리스어에 없는 자음들을 나타내는 5글자의 형태를 빌와 제멋대로 자기들 모음 글자 알파, 감마, 표시로 사용했다. 이 최초의 셈기 알파벳들 중 한 계열은 청사진 복사와 발전적 수정을 거쳐 초기 아라비아 알파벳을 지나 다시 현대 에티오피아 알파벳으로 이어졌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또 하나의 계열은 페르시아 제국의 공문서에 사용된 아랍어 알파벳을 거쳐 현대의 아랍어, 히브리어, 인도어, 동남아시아어 등의 알파벳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유럽이나 미국 독자들에게 가장 낯익은 계열은 BC 8세기 초엽 이전 페니키아 알파벳과 그리스 알파벳으로 이어졌다가 거기서 다시 BC 8세기 동안 에트루리아 알파벳으로 그리고 다음 세기에는 로마 알파벳으로 이어진 계열이다. 이 로마 알파벳은 약간 수정을 거친 후 바로 지금 우리가 쓰는 알파벳이 되었다. 알파벳은 정확성과 간소함을 겸비했다는 잠재적 이점 때문에 오늘날 현대 세계의 대부분 지역에서 채택하는 문자 체계다. 아이디어 확산으로 만들어진 체로키족 문자. 청사진 복사와 수정은 기술을 전달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지만 때로는 이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청사진은 비밀로 지켜질 수도 있고 이미 그 기술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어느 먼 곳에서 어떤 발명품이 만들어졌다는 소문은 들리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전달되지 않고 기본적인 아이디어만 알려줄 수도 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이러저러한 최종 결과물을 만드는데 성공했다더라도
얻고 성공했다더라 하는 식으로 말이다. 그러나 이 정도만 알게 되어도 사람들은 아이디어 확산에 자극을 받고 그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 스스로 방법을 강구하게 된다. 문자 역사에서 매우 인상적인 한 사례는 1820년경 아칸소주에서 시퀘야라는 체로키족 인디언이 체로키 말을 적기 위해 음절 문자를 새로 고안한 일이다. 시퀘야는 백인들이 종이에 어떤 부호들을 쓰는 것을 보았고 그들이 이 부호들을 이용해 기록을 남기고 긴 말도 다시 반복할 수 있게 됨으로써 유리한 점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 부호들이 구체적 쓰임새까지는 알 길이 없었다. 시퀘야는 1820년 이전 체로키족이 대부분 그랬듯이 문맹자였으며 영어를 읽기는커녕 말하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대장장이었던 그는 우선 손님들 외상값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는 회계 체계부터 만들어냈다. 먼저 손님들 모습을 하나하나 그림으로 그려놓고 여러 가지 크기의 원이나 선을 그려 외상값의 양을 나타냈다. 1810년경 시퀘야는 거기서 더 나아가 체로키 말의 표기 체계를 고안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지만 너무 복잡하고 예술적인 재능이 필요한 일이어서 곧 포기하고 말았다. 그 다음에는 각각의 낱말에 대해 별개의 기호들을 만들었지만 수천 개의 기호를 만든 후에도 여전히 더 많은 기호가 필요했으므로 이번에도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시퀘야는 낱말을 구성하는 소리들의 수가 얼마 되지 않으며 이 소리, 우리가 음절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수많은 낱말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200개의 음절 기호를 고안했다가 차츰 85개로 줄였다. 그 대부분은 자음 하나에 모음 하나 조합을 나타내는 것들이었다. 이 같은 기호들의 한 출처로 시퀘야는 어느 학교 교사가 준 영어 철자법 책에서 글자들을 베껴왔다. 그래서 그가 만든 체로키 말의 음절 기호 중 20여 개는 그 글자들에서 따져 직접 따온 것이다. 물론 시퀘야는 영어에서의 의미를 알지 못했으므로 그 글자들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졌다. 예를 들어 그는 D, R, B, H의 모양을 따서 각각 체로키 음절 아, 에, 쓰, 니로 나타냈고 숫자 4의 모양을 빌려다가 세라는 음절로 사용했다. 그리고 영어의 글자를 고쳐 다른 기호들을 만들려고 했는데 G와 O 등을 고안해 각각 U, 사, 나 등의 음절을 표시했다. 몇 개의 기호는 전적으로 시퀘야가 만들었는데 각각 호, 리, 누 라는 음절을 나타내는 등이 있었기로 했다. 시퀘야의 음절 문자는 체로키 말의 소리를 잘 들어봤고 배우기도 쉬워서 전문적인 언어학자들도 두루 감탄할 정도였다. 그로부터 얼마 안 되어 체로키족은 거의 100%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 음절 문자를 익혔고 인쇄기를 구입해 시퀘야의 기호들을 활자로 만들어 책과 신문을 찍어내기 시작했다. 지금까지도 체로키족 문자는 아이디어 확산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문자의 가장 확실한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우리는 시퀘야가 종이를 비롯한 필기구 문자체계에 대한 아이디어, 서로 다른 보어들을 사용해야 한다는 아이디어, 그리고 수십 개의 부호, 문자, 모양 등을 외부에서 받으라지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는 영어를 읽지도 쓰지도 못했으므로 자기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기존 문서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고사하고 각종 원리조차 얻을 수 없었다. 주변에 각종 알파벳이 널리
열려 있는데도 이해할 수 없었던 그는 알파벳 대신 음절 문자를 독립적으로 재발명한 것이다. 크레타 섬의 미노스인이 벌써 3500년 전 음절 문자를 발명했다는 사실도 모르는 채로 말이다. 외부의 영향을 받고 아이디어 확산으로 고안된 문자 체계들. 오랜 옛날에도 아이디어 확산으로 만들어진 문자 체계가 많았다. 시키아의 사례는 그 과정을 엿볼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가령 1446년 한국의 세종대왕이 한국어를 위해 고안한 한글 자문은 중국 글자의 네모꼴 모양과 티베트의 승려들의 문자 또는 몽골 문자의 알파벳 원리에서 자극을 받아 만들어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세종대왕은 자음과 모음의 형태는 물론이고 한글 자모에만 있는 몇 가지 독특한 특징도 새로 발명했다. 예를 들면 몇 개의 자음과 모음을 네모칸 속에 묶어 음절을 만들고 소리가 서로 관련되어 있는 자음이나 모음을 나타내는 글자는 그 형태도 서로 관련되도록 만들었다. 또 자음 글자들의 형태는 각각 그 자음을 발음할 때 나타나는 혀나 입술 모양을 본떴다. 4세기경부터 켈트족이 살던 영국 일부 지역의 아일랜드에 사용된 오검 알파벳도 한글처럼 알파벳 원리를 받아들였지만 이 경우에는 기존의 유럽 알파벳들에서 역시 독특한 글자 형태를 고안했다. 그것은 다른 손가락을 사용하는 수신호 체계를 바탕으로 만든 듯했다. 한글과 오검 알파벳은 고립 상태에서 독립적으로 발명되지 않고 아이디어 확산으로 만들어진 것이 확실하다. 왜냐하면 그 두 사회 모두 문자를 소유한 사회와 밀접하게 접촉했으며 외부의 어떤 문자에서 자극을 받았는지도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그와 대조적으로 수메르의 서령 문자와 최초의 중앙아메리카 문자는 독립적으로 발명된 것이 확실하다. 이는 이들 문자가 처음 나타나던 시기에는 동서 어느 반구에도 자극을 줄 만한 다른 문자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스타섬, 중국, 이집트 등의 문자 기원에 대해서는 아직 논쟁의 여지가 있다. 태평양의 이스타섬에 살던 폴리네시아인은 독특한 문자를 가지고 있었다. 가장 오래된 견본도 겨우 1851년의 것으로 유럽인이 이스타섬에 도착한 1721년에서 한참 지난 뒤 만들어졌다. 그 이전 견본은 남아있지 않지만 이스타섬에서는 유럽인이 도착하기 이전에 독립적으로 문자가 생겼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사실을 판단한다면 이스타섬 사람들은 1770년 스페인 탐험대가 건네준 영토 합병 선언문을 보고 자극을 받아서 문자를 고안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다. 중국 문자의 경우 입증된 최초의 연대는 BC 1300년경이지만 그보다 앞선 형태가 존재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 문자 역시 그 지역의 독특한 교류가 까지 독특한 원리를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학자들은 독립적으로 발달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문자는 옛 중국의 도시 중심지에서 서쪽으로 6,400km 가량 떨어진 수메르에서 BC 3000년 이전에 발달해 BC 2200년까지는 중국에서 서쪽으로 4200km 가까이 떨어진 인더스강 유역에도 나타났지만 인더스강 유역의 서중국 사이의 지역에서는 초기 문자 체계가 전혀 알려진 바 없다. 그러므로 최초의 중국 길경자들이 다른 문자 체계의 존재를 알고 거기서 자극을 받았다는 증거는 없다. 고대 문자 체계 중 가장 유명한 이집트의 상형 문자도 대체로 독립적인 발명의 소산으로 추측되지만 중국 문자의 경우에 비하면 아이디어 확산에 따른 것이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상형 문자는 BC 3000년경 거의 완성된 형태로 갑작스럽게 나타났다.
이집트는 수메르에서 겨우 1280km 낮은 서쪽에 있고 둘 사이에는 교역을 통한 접촉도 있었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상형 문자의 잠재적 발달 과정을 보여주는 증거물들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는 것도 좀 수상쩍다. 왜냐하면 이집트의 건조 기후는 문자에 대한 초기 실험의 증거물들이 잘 보존될 수 있는 환경이고, 더군다나 이집트와 비슷하게 건조 기후인 수메르에서는 BC 3000년 이전 적어도 몇 세기에 걸쳐 수메르 서령 문자가 발달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증거물이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수메르 문자가 이집트 문자가 만들어진 후 이라크, 이란, 크레타, 터키에서 나타난 문자 체계, 각각 이른바 원시어 엘람, 이란에 있었던 고대 왕국 문자, 크레타 그림 문자, 히타이트 상형 문자도 수상쩍게 마찬가지다. 이들 문자는 각기 이집트나 수메르에서 빌려온 것이 아닌 특이한 기호들을 사용하지만 각 지역 사람들이 당시 이웃 지역의 교역 상대자들이 쓰던 문자를 몰랐을 리 없기 때문이다. 인류는 수백만 년 동안이나 문자를 모르고 살았다. 불과 몇 세기 간격을 두고 지중해와 근동 지역의 이들 사회가 모두 독립적으로 문자를 만들어낼 생각을 한꺼번에 하게 되었다면 이것은 정말 기막힌 우연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들 문자의 발명은 시케아의 음절 문자처럼 아이디어 확산에 따른 것이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이집트인을 비롯한 여러 민족은 수메르인에게서 문자에 대한 아이디어와 함께 어쩌면 몇 가지 원리까지 배웠고, 그 밖의 몇 가지 원리와 글자들의 형태는 그 뒤 스스로 보완했을 것이다. 초기 문자 체계들의 한계. 이제 이장 도입부에서 제기한 중심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어째서 일부 사회에는 문자가 만들어지거나 전파되었는데 그 밖의 많은 사회에서는 그러지 못했을까? 우리 논의에서 편리한 출발점이 될 만한 것들은 초기 문자 체계들이 가지고 있던 기능, 쓰임새, 사용자 등의 한계다. 초기 문자들은 불완전하거나 모호하거나 복잡하거나 아니면 그 모두가 있는 형태였다. 예를 들면 가장 오래된 수메르 소령 문자는 정상적인 산문이 아니라 전보용 양문에 가까운 문장밖에 쓸 수 없었다. 어휘라고는 이름, 숫자, 도량형, 헤아리는 사물을 일컫는 낱말, 형용사 몇 개 정도가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가령 오늘날 미국의 법원 서기를 예로 들면 살찐 양 27마리를 국가에 인도할 것을 존에게 명령한다 라고 써야 하는데, 그 문장에 필요한 낱말이나 문법이 영어에는 없어서 그저 존 27, 존 27, 30 살찐 양이라고 밖에 쓰지 못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다. 나중에는 수메르 서령 문자로도 신문을 쓸 수 있게 되었지만, 그나마도 앞서 설명한 것처럼 어표, 음성기호, 발음하지 않는 한정기호 등 모두 수백 개에 달하는 기호가 마구 뒤섞인 지저분한 체계를 통해서야 겨우 가능했다. 미케네 문명 시대 그리스 문자였던 선문자 B는 그보다 더 단순한 형태로 90개가량의 기호로 이루어진 음절 문자와 어표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선문자 B의 이 같은 장점은 심한 모호함 때문에 상쇄되고 말았다. 이 문자는 낱말 끝에 오는 자음을 모두 생략했고 몇 개의 관련된 자음은 한 개의 기호로 나타낸 것이다. 예를 들면 표시하는 것이다.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 영어를 할 때 L과 R을 제대로 구별하지 않아서 얼마나 헷갈리는 게 하는지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방금 영어 알파벳에서 언급한 자음들을 구별하지 않고 일본인처럼 한 가지로 쓴다면 그때는 얼마나 더 헷갈리게 될지 상상해보라. 그렇게 되면 우리는
랩을 모두 똑같은 철자로 써야 할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된 또 하나의 한계는 이들 초기 문자를 몇 사람밖에 배우지 못했다는 점이다. 문자에 대한 지식은 왕이나 사원에 고용된 전문적인 필기용사에게 국한되어 있었다. 예를 들면 선문자 B의 경우 미케네 문명 시대의 그리스인 중 소수의 궁중 관료 이외에는 그 문자를 사용하거나 이해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선문자 B의 필기용사들은 보존된 문서의 필적으로 모두 구별할 수 있다. 크노소스 궁전과 필로스 궁전에서 나온 선문자 B로 쓰인 문서는 각각 75명과 40명의 필기용사가 작성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전보문을 가깝고 투박하며 모호한 초기 문자들은 그 쓰임새 역시 사용자들의 숫자만큼이나 제한적이었다. BC 3000년의 수메르인이 무엇을 생각하고 느꼈는지 알고 싶어한 사람이 있다면 실망할 수밖에 없다. 최초의 수메르 문헌들은 모두 감정을 배제한 궁전이나 사원 관료들의 기록이기 때문이다. 수메르 최초의 기록 보관소에서 발굴된 우르크 도시 유적에서 나온 점토판의 90%는 거둬들인 물품, 인꾼에게 지급한 식량, 농산물의 분배 따위에 대한 사무 기록에 불과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표 수준을 넘어서 표요 문자를 시키게 되자 비로소 수메르인은 선전이나 신화 등의 산문단을 쓰기 시작했다. 미케네 문명 시대의 그리스인은 그 같은 선전 신화의 단계에도 이르지 못했다. 크노소스 궁전에서 나온 선문자 B 점토판의 3분의 1은 양이나 양털에 대한 회계 기록이었고 필로스 궁전의 경우에는 아마에 대한 기록이 터무니없을 만큼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선문자 B는 본질적으로 너무 모호해서 궁전 회계사들만 사용했고 이들은 취급하는 내용도 낱말도 선택폭이 좁았기 때문에 명료한 해석이 가능했다. 이 문자가 문학에 이용되었다는 흔적은 발견된 바 없다.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는 문자를 모르는 음유시인들이 역시 문자를 모르는 청중을 위해 짓고 퍼뜨린 것인데 그로부터 수백 년 후 그리스 알파벳이 만들어지기까지 문자로 옮겨지지 못했다. 이집트, 중앙아메리카, 중국 등지의 초기 문자도 그처럼 쓰임새가 제한되어 있었다. 초기 이집트 성형 문자는 종교와 국가의 선전이나 관료들의 기록 따위에 사용되었다. 현존하는 마야 문헌도 주로 선전, 왕의 생일, 즉위, 승리, 사제의 천문, 관측 따위를 다루고 있다. 중국 문헌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상, 은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일컫는 말로 은이란 호칭은 주나라 사람들이 쓴 것이다. 왕조 말기의 것으로 나란일에 대한 종교적 예언이 갑골에 새겨져 있다. 상나라 문헌의 한 예를 보자. 임금께서 금, 뼈를 불에 구워 갈라진 금의 뜻을 살피시고 이 아이가 경일에 태어난다면 지극히 상서로운 조짐이로다 하시니라. 초기 문자 체계는 그 모호함 때문에 문자 기능이 몇 가지로 제한되었고 소수의 필기문사만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런 오늘날 우리로서는 이대 사회가 어째서 그 같은 모호함을 그냥 내버려 두었는지 의문을 품기 쉽다. 그러나 이러한 의문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일반 대중의 문자 사용을 당연시한 현대의 고도태 시각의 괴리를 보여주는 일이다. 초기 문자의 의도적인 사용 제한은 덜 모호한 문자 체계를 고안하려는 의욕을 적극적으로 막는 작용을 했다. 즉 고대 수메르의 왕이나 사제들은 전문적인 필경사들이 거둬들여야 할 이 양의 수를 기록하는 데 문자 사용을 바랐을 뿐 일반 대중이 시를 쓰거나 음모를 꾸미는 데 사용하는 것은 원하지 않았다. 인류학자 클로드
레비스트로스가 말했듯이 고대 문자의 주된 기능은 타인의 예속화를 돕는 일이었다. 비전문가들이 문자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그로부터 한참 후, 즉 문자 체계가 점점 간소해지고 표현력도 늘어난 등한 뒤의 일이었다. 예를 들면 BC 1200년경 그리스 미케네 문명이 몰락하면서 선문자 B도 사라졌다. 그리스는 다시 문자 이전 시대로 돌아갔다. 그러다가 BC 8세기에 와서 그리스에 다시 문자가 등장했을 때 이 새로운 그리스 문자는 문자 자체도 그랬지만 사용자와 쓰임새도 완전히 달랐다. 우선 이 문자는 어표들이 뒤섞인 모호한 음절 문자가 아니었고 페니키아의 자음 알파벳을 빌려오고 그리스인이 모음을 발명해 더욱 향상시킨 알파벳이었다. 그리고 필경사들만 읽을 수 있고 궁전에서만 읽히던 양의 목록 따위나 달리 처음 나타난 순간부터 시와 유머를 전달할 수 하는 수단이었으며 각 가정에서 얼마든지 읽을 수 있었다. 예를 들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그리스 알파벳은 BC 740년경의 술 항아리에 긁어새긴 글이다. 그 내용은 춤 경연 대회를 알리는 한 줄이시다. 제일 날렵하게 춤추는 자가 이 단지를 상으로 받으리라. 그 다음으로 오래된 글은 술잔에 긁어새긴 강양약 육보격의 삼행시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네스트로의 술잔이로다. 누구든지 이 잔으로 마시는 자는 아름다운 아프로디테의 욕망에 사로잡히리라.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에트루니아 알파벳이나 로마 알파벳도 역시 술잔이나 술병에 새겨진 글이다. 이렇게 쉽게 배울 수 있고 사적 의사소통에 사용된 알파벳이 관료적, 공적 용도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오히려 나중의 일이었다. 알파벳식 문자 체계의 쓰임새가 발달한 순서는 어표와 음절 문자 등에서 이루어진 종전 체계의 경우와는 정반대였던 것이다. 초기 문자의 쓰임새와 사용자가 제한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곧 인류의 발전의 과정에서 문자가 그토록 늦게 나타난 이유를 설명해준다. 독립적으로 발명되었거나 그랬을 가능성이 있는 문자들, 수메르, 멕시코, 중국, 이집트 등지의 문자 등과 그 같은 문자 체계를 고쳐 만든 문자들, 크레타, 이란, 터키, 인더스강, 유역, 마야 등지의 문자는 모두 사회적으로 계층화되고 복잡한 중앙주권적 정치 제도를 갖추었던 사회에서 탄생했다. 이러한 정치 제도와 식량 생산의 필연적 관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살펴보게 될 것이다. 지리와 생태가 인간의 발명품 전파에 미친 영향. 아무튼 초기 문자는 그러한 정치 제도의 필요, 기록 보관이나 왕권에 대한 선전 따위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 문자 사용자들은 식량을 생산한 평민들이 비축한 잉여 식량을 먹고 살던 전업 관료들이었다. 한편 수렵채집민 사회는 문자를 만들어내지도 도입하지도 못했다. 이들은 초기 문자를 사용할 만한 제도적 쓰임새도 없었거니와 필경사들을 먹여 살리는 데 필요한 잉여 식량을 조달할 수 있는 사회적 농업적 구조도 갖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식량 생산과 그것을 습득한 후 수천 년에 걸친 인류 사회의 발전은 인간의 유행병을 일으키는 세균의 진화에 필수적이었던 것처럼 문자 진화에도 필수적이었다. 문자는 비옥한 초승달 지대와 멕시코 그리고 어쩌면 중국 등지에서만 독립적으로 발전했다. 그것이 바로 이들 지역이 동서 각 반구에서 최초로 식량을 생산하기 시작한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일단 그 같은 몇몇 사회에서 문자가 발명된 후 교역이나 정복, 종교 등에 의해 유사한 경제체제와 정치 조직을 갖추었던 다른 사회로 전파된 것이다. 식량 생산은 이렇게 문자가 발달하거나 도입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었지만 충족 조건은 되지 못했다. 이장 도입 후에서 나는 복잡한 정치 조직을 갖춘
식량 생산 사회이면서도 근대 이전에는 문자를 만들거나 도입하지 못한 사례를 몇 가지 언급했다. 문자를 복잡한 사회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생각하는 우리 현대인으로서는 얼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1520년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의 하나였던 남아메리카의 잉카 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또 통가의 해상 원시 제국, 18세기가 나타난 하와이 국가, 이슬람 세력이 들어오기 전 적도 이남 아프리카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수두룩했던 국가 또는 수장사회, 그리고 미시시피강 유역과 여러 지류에 포함되어 있던 사회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렇다면 이 모든 사회가 문자를 발달시킨 사회와 똑같은 조건들을 구비했으면서도 문자를 갖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여기서 우리는 문자를 갖게 된 사회 중 대다수는 독립적으로 문자를 발명하지 못하고 이웃에서 빌려오거나 이웃의 자극을 받아 문자를 만들게 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바로 앞서 언급한 문자 없는 사회들은 수메르, 멕시코, 중국에 비해 식량 생산이 늦어진 사회였다. 이 문장에서 유일하게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면 멕시코와 나중에 잉카 영토가 된 안데스 일대 중 어느 곳이 식량 생산 연대가 더 빨랐는지 모른다는 것뿐이다. 충분한 시간만 주어졌다면 문자가 없던 이들 사회도 결국에는 스스로 문자를 만들어냈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 사회가 수메르, 멕시코, 중국 등 중심지에 더 가까이 있었다면 인도와 마야를 비롯해 문자를 갖게 된 대부분의 사회가 그랬던 것처럼 문자나 문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사회는 문자가 처음 생겨난 중심지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으므로 근대 이전에는 문자를 갖지 못했다. 고립성의 중요성은 하와이와 통가의 경우에 가장 또렷하게 나타난다. 이 두 지역은 문자를 가진 가장 가까운 사회에서 적어도 6,400km 이상 떨어져 있었다. 그러나 그 밖의 사회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인류에게서 직선 거리는 결코 고립성을 측정하는 적절한 척도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안데스, 서아프리카, 여러 왕국, 미시시피강, 어귀 등은 각각 멕시코, 북아프리카, 멕시코의 문자를 가진 사회에서 1900km에서 2400km, 1100km 남짓 떨어져 있었다. 사실 이 정도 거리는 알파벳이 발명된 후 2000년 이내에 그 발원지였던 지중해 동부 연안에서 아일랜드, 에티오피아, 동남아시아 등지에까지 도달하면서 가로지른 거리에 비하면 상당히 가까운 편이었다. 그러나 인간은 새처럼 날아갈 수 없으므로 생태적 장애물이나 물 따위에 가로막히면 전진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문자를 가진 북아프리카 국가들과 문자를 가지지 못한 서아프리카 국가들은 농업을 하거나 도시를 세우기에 부적합한 사하라 사막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마찬가지로 멕시코 북부 사막들도 멕시코 남부 도시 중심지들과 미시시피강 유역 추장사회들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리고 멕시코 남부와 안데스 사이를 왕래하려면 바다를 건너가나 아니면 육상으로 수많은 접촉을 거듭하면서 비좁고 숲이 우거지고 끝내 도시화되지 못한 다리의 지역, 파나마 지역 중 하나를 통과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안데스, 서아프리카, 미시시피강 유역 등은 문자를 가진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차단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문자를 갖지 못한 이들 사회가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다는 뜻은 아니다. 서아프리카는 결국 사하라 사막을 거쳐 비옥한 초속달지대의 가축들을 받아주었고 나중에는 아라비아 문자를 비롯해 이슬람의 영향도 받았다. 옥수수는 멕시코에서 안데스로 전파되었고 그보다는 속도가 느렸지만 멕시코에서 미시시피강 유역으로 전파되었다. 그러나 10장에서도 확인했듯이 아프리카와 남북 아메리카에서는
남북 축과 각종 생태적 장애물 때문에 농작물과 가축 확산이 많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문자의 역사를 살펴보면 인간의 발명품이 전파되는데도 지리와 생태가 미친 영향이 이와 놀라울 만큼 유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